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이해론의 첫 번째 파트, 청소년 심리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청소년 심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 1번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고, 성격, 정서, 행동 등을 알아보는데 특히 중요한 거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발달하는 존재들로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즉, 청소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그런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상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대해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부연하는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친구 등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청소년 심리학에서 보는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의 존재이고 또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그 양쪽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고 있지는 않은 존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들 두 개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년, 소녀다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소년, 소녀하고 청소년은 다른 존재입니다. 자, 소년, 소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청소년기가 오기 그 이전의 단계를 소년, 소녀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차 성징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 소녀기는 아직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생식 능력이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시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청소년기는 생식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청년과도 청소년이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도 물론 젊은 나이대를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청년이 됐는데 키가 막 쑥쑥 자란다거나 아니면 발달이 계속 된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여전히 성장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갖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실게요. 청소년기 구분이라고 하는 거 유엔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국제식량기구의 정의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국제식량기구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그런 남녀 인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하고 국제식량기구에서 설명하는 그 연령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출제가 되는 포인트로서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 밑에 있는 양가로 4번에 있는 청소년과 관계된 법상에서 청소년들을 무엇이라 호칭하는지 그 다음에 연령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이 부분은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에서는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법률 앞에서부터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조금 연령 구분이 다른데요. 이 청소년자가 앞에 온 이제 법률 중에서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하는 연령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청소년이 지게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청소년 기본법이라던가 복지 혹은 활동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폭넓게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좀 공부하시기 까다로운 거, 자, 만 19세 미만이다라고 하겠을 때 이게 만인지 아닌지, 이게 미만인지 이하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취재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 쓰지 않고 아동이라고 하는 용어 쓰고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다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법률들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대하고 겹치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둘 다 쓰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이면은 다 아동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과 형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그냥 미성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형법에서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14세 미만의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국가적인 처벌을 내리도록 이제 하는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대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청소년으로 혹은 아동으로 이제 나이대가 되다 보면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다라고 인식이 돼서 일반 성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를 낮게 14세 미만의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다라고 하는 용어 쓰고 있는데요. 15세 미만인 자를 통상 지칭을 하고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18세까지를 연소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법에서는 이제 청소년 아니고 소년이라고 하는 용어 쓰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인 자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약간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라고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거 다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를 일컫고 있고요. 한부모, 청소년의 신분으로 한부모가 된 사람은 24세 이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청소년 한부모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파트인데 문제에 반복해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뒤에서 청소년의 인지적인 특성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것이지만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혹은 추상적인 사고가 고도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표현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믿음이라던가 이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는 그런 과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아상을 확립하는 단계에서 한 번에 딱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상을 확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의 어떤 그 신체도 변화해 가고 있고 부모님도 예전에 아동기에 보던 부모님과 자기가 청소년이 되어서 인식하던 부모님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자아상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 후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중기에는 당연히 후기보다 현실적인 자아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불일치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후기로 갈수록 그 불일치의 정도는 적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청소년이 누구인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신체 생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청소년 심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청소년의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배우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서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목차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거 왜 배우고 있는 거지 계속 혼란스럽기 마련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네모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신체 생리적인 특성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바로 호르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르몬 한번 여기 밑줄 쳐보실게요. 호르몬은 신체 내부에 있는 화학 물질이다 라고 소개를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신체 내부에 있는 화학 물질의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가? 내분비선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내분비선들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하수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고, 그리고 그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써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생식선에서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상의 변화로 인해서 뭐 신체 변화나 성적인 욕구 같은 것들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호르몬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도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꼽아보라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신체 기관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능, 뭐 키가 커진다거나 골격이 커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행동을 형성하는 기능, 뭐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분비됨에 따라서 조금 더 과격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조절 기능, 호르몬이 분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제 발달하고 자기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이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호르몬의 도움으로써 발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양가로 2번인데요. 2차 성징, 그러니까 어떤 그 생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위해서 2차 성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2차 성징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그 정소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소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남성의 생식기관을 발달시키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소에서, 여성의 난소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생식기관과 2차 성징 발달 혹은 월경주기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월경주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욱더 크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요. 문제가 희한하게 여기서 많이 기출이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다음 중 여성의 여성의 2차 성징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뭐 호르몬의 이름을 고르시오. 뭐 남성 호르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음 중 이제 청소년의 2차 성징과 관련된 호르몬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교묘하게 답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관의 발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월경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남성의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쓰는 서술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이름을 보고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이름을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좀 이렇게 묶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성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에스트로겐 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배워봤었죠. 자, 그럼 앞 글자를 따면은 F다라고 하는 글자로 따지는데요. 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female이다라고 우리가 영어 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 글자 F를 여성의 F를 땄다라고 생각하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을 시켜서 같이 묶어주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성 호르몬과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성장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좀 일반적으로 여아들 같은 경우가 남아들보다 성장 폭발이 더 이른 시기에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소년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미리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파트인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어떠한 인지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분은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교재 중에서 조금 뒷파트에 가시게 되면은 이 지금 피아제의 형식적 그 조작 사고 이론의 바탕이 되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도 이 내용 당연히 배우셨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2장을 넘겨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지 발달 이론이다라고 그 큰 글씨로 쓰여진 파트를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거기서 피아제, 비고스키, 콜버그라고 하는 학자분 세 분의 이름 나열된 거 보실 건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있는 피아제 이론만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을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지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는 단계를 크게는 이제 감각운동기,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감각운동기, 그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감각운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각기관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이다라고 하게 될 때는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그 다음에 혀로 맛보는 미각, 귀로 듣는 청각,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런 오감의 감각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서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감각운동기 가장 초기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그 전조작기라고 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 전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1차적인 특징만을 집중해서 보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인지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장난을 많이 치죠. 아이가 세뱃돈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인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난을 치는 거죠. 10,000원짜리는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야 지금 10,000원짜리를 지금 뭐 형한테 주면은 누나한테 주면은 이거를 지금 100원짜리 20개랑 바꿔줄게. 100원짜리랑 바꿔줄게 라고 이제 살짝 이제 구슬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한테 그 20개로 바꿔줄게 라고 하게 되면은 잘 가능 못하지만 눈앞에다가 100원짜리를 20개를 보여주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호쾌합니다. 10,000원짜리가 사실은 뭐 100원짜리 20개 해봐야 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얘가 훨씬 작은데 그 부피가 훨씬 더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아이는 이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1차적인 특징에 주목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를 전조작기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일례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양일지라도 이렇게 기다란 컵에 담는 상황과 이렇게
넓적한 컵에 담는 상황과 다르게 이제 그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위로 솟아있다가 아래로 넓적하게 깔리면은 물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물의 1차적인 특징에 집중하는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좀 발전된 단계인데요. 이제 10,000원짜리보다 어떤 그 100원짜리가 20개에 있는 2,000원보다 10,000원이 더 크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그 물체의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과 부피, 무게 같은 것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는 시기이고요. 그게 지나게 되면은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단계를 가게 되는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혹은 감각적인 단서에 의해서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도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다시 네모 3번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보실게요. 피아제가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적 조작사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형식적 조작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3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를 전제로 추론을 하고자 하는 명제적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원인이 될 만한 변수가 무엇인지 변인들을 추출하고 분석하고 또 이것들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소개하고요. 그래서 결합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구체적인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뭐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3가지 특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제적 사고, 그 다음에 결합적 분석, 추상적 추론 이렇게 3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가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기에서 더욱더 크게 발달하는 사고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가설 연역적 사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에 별표 쳐져 있죠.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거 밑줄 쳐보시게 될게요. 밑줄 쳐보실게요. 이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두고 그것에 의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나가면서 결론을 내는 것을 가설 연역적인 추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두고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태송대원님도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고를 가설 연역적 사고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청소년기에 이런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발달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소개가 되는데요. 추상적으로 사물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가설 연역적으로 추론한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결합적인, 조합적인 사고 가능하다. 그리고 사물의 원인과 결과 관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표현 방식들 중에서도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시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높아지게 되죠. 예전에는 하나면 하나다라고 알아들었던 단계였다고 하면은 청소년기에서는 하나가 그냥 한어가 아니고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제시가 되는 보기들이기 때문에 잘 읽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아제의 이론을 떠나서 이제는 엘킨드라고 하는 학자분은 청소년의 인지적인 특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제 양가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킨드 하면은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상상적 청중 말 그대로입니다. 청소년기 아무도 사실은 그 아이를 집중하고 있지 않은데 그 아이의 상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청중이 되어서 날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성 청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게 너무 과다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음에도 자기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상상적 청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달을 해가면서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우화 속에 나오는 그런 영웅처럼 내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현상을 개인적 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그 행태, 현상하고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 거하고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나는 남들이 못해낸 걸 할 수가 있어. 나는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개인적 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개인적 우화가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의 이제 그 안전을 해할 정도의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그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거는 좋게 표현하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 정말 영웅이다, 아니면은 뭐 슈퍼 히어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과대망상에 빠질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엘킨드의 자아중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이게 요약을 해도 요약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출제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인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셀만이라고 하는 학자분이 언급하시는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소개가 되는데요. 엘킨드는 청소년기에서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언급을 했는데 셀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서는 아동기 때와는 달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셀만이 이야기한 역할의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언급하는 단계를 살펴보면요. 0 수준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 여기 밑줄 쳐보실게요. 자기 중심적 역할 수용의 단계, 그냥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라고 하는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뜨거운 이제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깜짝 놀래갖고 손에 찰싹 때리면서 큰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 보는 어른들은 엄마가 아이를 걱정해서 저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당하는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분노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바로 0 수준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타인의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인식은 해도 이해는 아직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회적 정보적 역할 수용 단계라고 소개를 하긴 하는데 역할을 수용하는데 그냥 일방적인 수준에서 수용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수준의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자기 행동을 평가하게 될 때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내 입장이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단언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발달을 해서 8세부터 10세까지에 해당하는 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조금씩 더 타인의 관점을 폭넓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준쯤 가게 되면은 자숙고라고 하는 거, 자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예전 1수준 같은 경우만 해도 누가 나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뭐 위협은 가 있다고 뭐 예를 들 필요는 없고 그냥 누가 나를 혼내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분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자성찰과 숙고의 개념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랬을까? 내가 잘못한 지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수준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조금씩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과 타인과 그 다음에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제3자들의 관계들이 있죠. 이런 것까지도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요 단계를 상호 역할 수용 단계, 일방 단계가 아니라 상호 역할 수용 단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객관화된 수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제 4수준에 올라오게 되면은 사회와 관습의 체계의 역할 수용 단계다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과 타인, 그 다음에 제3자의 입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사회 체계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4수준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셀만이 바라보는 이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단계상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4수준 이제 사회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 4수준이 바로 청소년기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과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상식적인 차원이었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라고 하는 거 굉장히 격렬하고 이제 강도 높은 감정을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일컫게 되고요. 이거는 뭐 호르몬의 변화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청소년기에 가해지는 학업 스트레스 혹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경우에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격렬한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적절하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은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아이가 잘못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발달 단계 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강조가 되는 정서적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개별화되고 즉 독립적이고 싶어 하고 오히려 부모님보다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 싶어 하고 이런 이제 성향들이 더욱더 강해지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서 또래 집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지식개념 박스에는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17년도에 한번 개념을 묻는 문제에 기출이 되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학자분들의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